예, 민법 세 번째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동영상 강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날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강의는 꼭 안 들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는 혼자 책을 읽으면 능률이 도저히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강의를 꼭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가장 쉬운 강의, 가장 쉽게 설명된 강의를 골라주시고 가장 저렴한 강의 또는 무료 강의를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과거 공부를 할 때 분량이 아주 많고 값비싼, 쉽게 말하면은 사법시험의 경우 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처음 법학을 접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강의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한 비싼 강의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바는 글쎄 저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나 이거 알고 있다, 나는 이것도 알고 있다, 자기 지식을 뽐내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회의감이 들었고요. 하여튼 강의는 일단 가장 쉬운 거를 골라라. 내가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민법 교과서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후레쉬를 가지고 가듯 그 방향만 대략 제시를 해주고, 어려운 법학 용어들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쉬운 강의를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강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회독 하실 때는 기본수와 함께 보시면서 가피를 하신다든지 가볍게 밑줄을 그어가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볍게 일회독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강의는 가능한 일회독으로 끝내십시오.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강의를 듣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의 들을 때는 우리가 막상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듣지만 결국은 책을 덮고 나면 남는 것은 없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를 일회독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듣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기시면 그때는 그 시간에 차라리 객관식 문제집을 보시라. 객관식 대비하시는 분들은 객관식 문제집 보시고, 주관식 대비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시험에 따라서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시험은 사례집을, 단문형으로 출제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문집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려운 길을 돌아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깝고 빠른 길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요. 그 길을 부지런히 가시면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의를 좀 더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지 마시고 이동 중 출퇴근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이어폰을 꽂아서 계속 들으십시오. 들으시면서 다른 생각도 하시고 창밖도 구경하시고, 그러면서 들리고 흥미가 가는 것은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려운 법률 용어가 언제부턴가는 내가 저거를 알고 있는 거지,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숙하게 다가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반복을 해서 이동 중에 이렇게 들으시고 2회독, 3회독까지 동영상 강의를 잡고 계시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성년자의 영업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가 있고 후견인이 있습니다. 먼저 친권자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부 또는 모가 되겠죠.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후견인. 미성년자에 있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 대리를 하지 못하거나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이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요. 미성년 후견인은 1인이어야 하고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한 능력자 중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받는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받는 자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특정 후견을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받은 자를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위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소 보겠습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동시에 두 곳 이상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보다 사람과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거소라고 하죠. 이 거소는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있지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를 주소로 보며, 외국에 주소가 있지만 국내에는 주소가 없는 경우 때는 법률관계의 불편을 고려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지가 있는데요. 거소보다 못한 곳을 현재지라고 하죠. 셋 중에 가장 큰 의미가 주소가 되겠고, 주소보다 작은 의미가 거소, 또 거소보다 작은 의미가 현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하죠. 부재자의 요건은 생사불명일 것을 필요하지 않으며 생사불명일 경우에도 실종 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종 선고 보겠습니다.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하면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제도가 실종 선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종 선고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선고의 요건으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다음에 청구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전지에 임한 자, 그 다음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다음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등은 이러한 사실이 분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5년 동안 기다려야지 실종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통 실종이 5년의 기간 경과로 선고가 된다면 특별 실종은 1년으로 단축된 기간으로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특별 실종의 원인으로는 침몰 선박, 추락한 항공기, 전지에 임한 자, 위난 실종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실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위 네 가지 원인 중 마지막 위난 실종자에 대한 것인데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이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위로 떠오르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죠. 우리 판례는 위 사안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않아서, 여기서 부상이라는 것은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상하지 않아서 행방불명된 사람은 위난실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는데요. 이것은 실종 기간이 1년이 아니라 5년이 돼야지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 라는 판례이죠. 대략 사례를 유추를 해보면 바다에 잠수를 하러 들어갔다가 떠오르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가족들로서는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겠죠. 빨리 사망 처리를 해야지 상속을 진행하든지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특별 실종으로 보지 않고 보통 실종으로 본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실종 선고의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선고의 효과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의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종 기간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보통 실종의 경우는 5년, 특별 실종의 경우는 1년이 지나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것이 실종 선고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강의를 길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짧게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법 공부에 흥미 잃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